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3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는 여러 번에 걸쳐서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자세하게 논했고, 또한 우리나라 불교 심리학에 있어서 개선점, 그러니까 이제 개선점이라는 것은 내가 강의하는 포커스는 자아 자부심, 항상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강화시키자. 그게 이제 우리 정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하나 토대가 되고 중요 개념을 정립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 심리학에서는 자아 또는 이제 무아 상태의 그런 학문인데, 그것을 서로 배치되지 않고 자아 자부심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학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또는 우리나라 의식 구조는 불교도 그렇지만은 유교 사상의 의식 구조가 많이 있는 것은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종교에 관한 한 불교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성리학,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퇴계학, 퇴계 선생님이 이제 정립한 성리학의 근본 사상, 그런 것을 우리가 논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자아 자부심이 이제 주 키워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서양에서 일어난 개신교나 천주교나 전부 크리스천,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창조주가 아주 고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은 내세 감옥을 지옥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면은 상당히 진짜 종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불교보다는 개신교와 굉장히 어떤 면에는 단순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알아보기 쉽고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교는 좀 심오해가지고 그 내세가 있네, 전생이 있네, 또는 뭐 극락이 있네, 지옥이 있네, 그게 그 클리어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개신교는 믿느냐 안 믿느냐, 창조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주 단순하게 결정만 하면 그것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아주 예스 노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사실 제일 큰 덕목은 개신교에서는 이웃사랑,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런 생활을 실천하는 거고, 불교는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제 개선점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 한마디로 내가 문제점의 제일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부정적인 자아의식, 예를 들어 번뇌, 그 나쁜 자아의식, 인생이 아주 이게 나쁜 자아의식을 많이 이제 개선시키고 치유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양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종교인데, 종교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또는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의 이제 자부심에 근거를 둘 때는 우리 인간이 긍정적인 자아심도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자아 또는 번뇌, 괴로움, 고통스러운 것을 줄이는 것이, 즉 탐진치를, 괴로움의 뿌리를 저하시키든지 제거를 하든지, 그래서 이제 자아를 버리고 뭐 순간적이나마 무아 사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연민의 사상이 생기고 지혜로워. 이런 것들이 결과가 결국 긍정적인 자아니까 처음부터서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자부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린애부터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우리 성인 사회에서도 이것을 계속 추구하는 인간주의, 심리학에서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런 것을 고취시키면은 불교의 해탈과 같은 그런 경지도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감히 이제 그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태계학은 역시 우리나라 고유 종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나 도덕심을 고양시키는 데서 주 무기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됐든지 아주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도덕 교육은 도덕 교과서가 있다고요. 그걸 지금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교나 성리학에 근거를 두고 태계학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지 않느냐, 교육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유교 그러면은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 공자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일부분에는 이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심성에는 이미 노자, 장자, 그다음에 공자님, 맹자님의 마음이 다 심어져 있어요, 이미.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제 DNA가, 문화적인 DNA가 우리 몸에 와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그게 이제 집단적인 자아의식의 중심 사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 발전하고 나쁜 것은 이제 제거를 하고 없애고 좋은 것을 남겨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식구조는 상당히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게 국민성이나 의식구조나 생각이나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에 직면해서 우리가 뇌를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변화를 시켜가지고 발전을 하자. 그런 이제 사회적인 화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의식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느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태계학은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은
유교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소실되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의 소중함을 너무나 허술하게 잃어버리고 방기시키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이 이제 세계적이나 외국 사람으로 이제 봐서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들과 다른 점이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불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독특하고 더 발전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서구 문명이 세계를 오늘까지도 제패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 동양 종교, 불교든지 이제 유교든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내 강의가 시작한 것이 벌써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 칠판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내 강의에 몇 장으로 씁시다 강의에 세 번째 강의가 과거에 우리 의식 계획을 아무리 많이 하려고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다 실패했어요. 이거 이제 의식을 고양시키자는 것이 말은 있었고 이런 단어가 있었고 이런 구호에 그치는 그런 한이 있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해서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자. 누가 누구를 정화시켜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캐치프라이즈나 그런 이제 의식 계획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맹이를 어떤 우리나라 인문계에서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IMF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은데 IMF를 당한다는 예보라든가 우리가 마음가짐이라든가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것은 누가 우리 사회에서 리더를 하는 인문학,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 국제 동향을 공부하는 그런 인문계통이 전혀 예측을 못하고 논의도 안 하고 멍청하게 무지하게 지났기 때문에 IMF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계획을 하려고 하면 의식개혁의 내용문, 콘텐츠를 공부하고 만들어내야지 그게 이제 문제점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조선 말기에 조선 중기 내지 말기에 우리가 식민지에 참패를 이제 당했잖아요. 그것을 누가 예견하지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깨우치는 것도 못하고 이제 멍청하게 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장, 내외의 힘이 무지해서 그렇다고. 그런 것을 이제 다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초기 강의 때 융합사고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내장의 개념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융합사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중국 문화가 됐든지 뭐 유교 문화가 됐든지 불교 문화가 됐든지 개신교 문화가 됐든지 서양 서구 문명이 됐든지 우리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는 문화가 유입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나중에 또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고래 옛날부터서 고조선하고 고구려가 우리의 그
그 정신이 있잖아요. 고구려나 고구려의 정신, 그 정신이 내장 개념이고 자아 자부심이란 말이죠. 강했으니까 그때는 아주 당당하고 그것을 되찾는 의미에서도 이 내장 개념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제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상당히 빗나갔는데 그때 이제 서양에서는 양심과 책임 의식, 그러니까 우리 고려의 도덕 정신과 서양의 강한 정신이 융합해서 내장 운동, 내장 개념을 정립한 것이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이런 개념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이 알맹이가 바로 의식계획의 알맹이고 또 융합사고 우리의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도 많이 이야기한 것이 서양의 강한 자아 자부심이 자유 선택, 정치 사상에도 그렇고 사상, 창의력, 내부 동기부여, 책임의식, 의지력, 인성교육, 도덕적 정체성, 이런 게 전부 다 내장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되고, 동시에 동양의 도덕문화도 내장의 한 요소로 우리가 영입해서 다시 되찾아가지고 우리 내장 개념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퇴계에 이제 삶과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퇴계학을 내가 강의하는데 내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내가 퇴계학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아 자부심에 연관된 퇴계학의 어떤 부분을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 보면은 또 이제 얻을 것이 많다고. 동시에 이제 융합사고로서 퇴계 학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상당히 한 20년 정도 이상 됐는, 이게 이제 저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금장태 교수가 이제 저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역사물이기 때문에 이제 퇴계에 대해서 논한 것이기 때문에 20년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벌써 조선 중기에 퇴계 선생님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잠깐 이제 다 알고 있는 유교 사상입니다만은 이제 슬쩍슬쩍 간단하게 논하면은 퇴계의 가정은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초기에는. 결국은 생후 7개월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정에 이제 중심 인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숙부가 대신 아버지 역할을 해가지고 한학을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역 같은 것도 유교 사상, 공자님, 맹자님 또는 특히 주작의 태두가 된 이제 주의 선생님의 성리학을 굉장히 심취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리학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운 그런 학자이면서 교육가였다. 그래서 거기에 주가 되는 것은 이기설이라고, 이는 이치라는 말이고 기라는 것은 기가 있다 없다, 이기론. 그러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뇌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기론. 그 이는 이치나 사리를 생각하는 것을 주로 하는
이성과 과학적인 정신, 이치가 결국은 DNA 피진에서 발생하는데, 길은 이제 감성에 대한 거거든. 이기론에서 감성에 관한 건데, 이것은 변형계에서 이제 담당해서, 그러니까 이런 옛날 퇴계 사상에서 이기론도 결국 뇌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기론 중에서 동시에 그 이라는 것은 이치가 맞다. 그리고 다 들어보셨지만은 이기설이 있고, 이가 강하다, 약하다, 기가 더 우위가 된다. 그렇게 서로 이제 싸우고 서로 서신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한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라는 것은 이제 사단 7정에서 사단은 이를 이야기하고 7정은 기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플러스 돼서 심경, 마음심자,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의 성숙과 향상을 시켜가지고 자아실현을 일으키자.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단어가 유교에서는 없는 것이지만은 결국 서양의 자아실현이나 현재 우리나라가 쓰이는 자아실현이나 그 당시에는 안 썼지만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학이랄지 자아심리학이랄지 또는 이제 자부심에 대한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은 이제 동양에 벌써 수백 년 전에 동양 사회였고, 사실 자부심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70년 정도? 그렇게 되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로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여튼 이제 태계 선생님은 이제 학자 스타일이죠. 그 내면을 관조하고 어떨 때는 내면을 몰입하고 생각을 깊이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이제 도양 사회에 맞는 고요하고 한가로운 그런 거처 환경에서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 인품과 덕성을 중요시해 가지고 단정하게,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상태에서 초야에 묻혀 가지고 시를 읊는다든가 대나무, 소울나무, 매화, 국화, 연꽃, 그렇게 이제 유교에서 상징되는 그런 산사의 독서를 즐긴다든가. 근데 이 태계 선생님은 자기 어머니 생각에도 그렇게 벼슬아치로 나가는 그런 것은 심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서 이제 모친이 태계 선생은 뜻이 너무나 고매하여 높은 벼슬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군수 같은 이제 벼슬은 조금 했어요. 과거 급제한 후에 암행의사를 했다던가. 그건 좀 몸이 좀 약한 축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아프고 그래서 책을 이제 많이 보는 그런 것을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배우며 때때로 익히면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게 그 첫머리에 나왔을 거예요. 그게 논어라는 이제 공자의 사상 중에서 그것을 실천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태계 선생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이기론과 심성론, 그 다음에 경의 실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양하고 도학을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지, 생각 능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그런 근래에 뇌과학의 그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상통한 게 있다고. 그래서 천명, 그러니까 하늘이 준 천명에 근거를 해가지고 신명난다, 천명을 받아서 임금님도 옛날에는 천명, 하늘에서 권력을 이양받아서 국가를 통치한다, 이제 그런 논리를 핀 게 결국은 다 중국의 고려의 사상들을 아니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공자 사상이나 저는 성리학에서도 천명을 받아서 인의의 지신을 중요시하고 태극 사상이랄지 음양 오행설이랄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유교에서 특히 퇴계 선생님은 불교를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문제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불교는 좀 소극적이고, 그렇지만은 유교는 치열하게 자기의 마음을 닫고 생각하고 자의식을 똑바로 해가지고 자꾸 깨닫고, 깨닫에서 어떤 지점에 가서는 불교의 무아 사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가면은 유교가 아니고 불교가 되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에서는 중국 맹작, 그러니까 주인이나 공자가 이게 활동한 그 시대에는 유교도 많이 성행을 했고, 또 노자 장자도 같은 시기에 아주 상당히 유행을 했다고, 중국 사회에서. 동시에 불교도 또 이 세 개 종교가 전부 다 은근하게 서로 우열을 가리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기에 혼란 시기에 더 이제 학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제자 백가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그냥 묵자, 순자, 무슨 정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잖아, 그 당시에. 그래서 불교를 닦는다, 불도를 닦는다, 그런 것은 수행이란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수양을 한다, 그 말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양한단 말은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노자 장자도 싫어한다고, 이제 이 성리학에서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허무와 마음을 비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제 퇴계 선생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이제 무라사상, 자연관, 서로 개인을 깨뜨리고 큰 나, 무아, 큰 나. 여기도 이제 무아사상은 아니지만 마음을 비운다, 그 자체는 불교에서도 쓰고 유교에서도 쓴다고. 유교에서도 마음을 비운다, 살을 비우고 이제 참나를 이제 자기가 자신을 이제 깊이 생각해서 도를 닦고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이루면은 그게
그게 이제 절정이라면 하면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경지까지 사고를 하고 도로를 닦으면은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경지에 있기 때문에 퇴계 선생님이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심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재미란 것은 즐겁단 말이죠. 아, 그런가 하면서 우주론이랄지 도덕론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또 도산서원이랄지 이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런 것에 자부심을 느꼈지 않나. 그 당시에는 자부심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런 낱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현대 심리학이 태동한 이후에 다시 이제 거꾸로 소급해서 판단할 때 퇴계 선생님은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을 마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음 시간에도 좀 시간이 모자라서 퇴계학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한울내과 원장 김상목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6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번 강의의 제목은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 이거 말이 좀 길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모든 연구나 책 같은 거, 동서양의 문화, 의식구조 그런 것을 이제 융합해서 해서 이게 잡탕으로 만든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서적이랄지 동서고금의 이런 문헌이랄지 또 생활 태도랄지 또 문화의식이랄지 그걸 다 감안해서 또 우리나라 의식구조에서 모자란 것 또 잘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누적된 스트레스 그러면은 이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좋은 예가 이제 과거에 순환을 많이 당한 우리 역사 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 중에서도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폴란드 나라도 유럽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은 그런 민족인데 그 주위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폴란드는. 그래서 소련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2차 대전, 1차 대전 그렇게 역사적인 순환을 위해서 국경도 굉장히 많이 바꿔졌다 합니다. 얼마나 이제 폴란드 국민들이 순환을 많이 당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외부의 침략도 해본 적도 없고 순환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누적된 스트레스라는 것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러면 뭐 창피하다든가 자존심 상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진면목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해야지 처방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것이 있으면은
항상 그 뒤집어 보면은 좋은 것도 많이 이제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 구조론이라는 것을 이제 탐구를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죠. 지금 기억은 뭐냐? 기억이 대뇌 피질에서 어떻게 그 기억이 저장이 되고 그게 자자손손 후성 DNA를 통해서 그게 자자손손 이어받을 수 있는 문화 의식이랄지 또 의식 구조랄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고, 기억은 어디에 박혀 있나?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많이 있고 생신경세포 줄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 그 의식이랄지 자아랄지 신념이랄지 그런 모든 이제 성격까지도 또 머리에 생김새랄지 자기의 능력의 차이가 어떻다든지 그런 거는 전부 뇌 속에 들어있는 기억에 따라서 변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알기 쉽게 지금까지 이야기된 뇌과학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말씀드리면은 신경세포가 수없이 많고 대뇌 속에는 그리고 대뇌에 이제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뉴런이라고 신경세포라고 그러죠. 뉴런을 이제 신경세포란 말인데, 신경세포는 세포라는 것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게 세포막이 있고 여기가 세포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포란 말이죠. 근데 신경세포는 이게 줄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많이 이 줄기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돌기라고 이제 제일 이제 긴 이제 신경 다발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많이 묶고 있는 게 신경 다발인데 그 옆에 있는 또 신경 세포의 줄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만나는 데라고. 만나는 이 장소에 기억이 심어진다, 저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억이 생기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기억이 저장되었다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이제 아웃푸트, 그러니까 입력하고 배출되고 컴퓨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자료를 넣으면은 이렇게 저장해 뒀다가 이게 CPU라고 예를 들어서 기억장치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인접 신경세포하고 여기가 연결이 되는 여기가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기 신호가 이렇게 가면은 화학적인 채널이 있다고. 뭐 칼슘 채널이 있든지 포타슘 채널이 있든지 그런 채널에 의해서 이동이 된다고요. 여기 이제 받아들이는 이쪽에 있는 이제 세포막이죠. 여기도 일종의 세포막이니까 여기도 세포막.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온 채널이 막 바꿔지고, 그리고 여기 조직적으로 이제 두꺼워진다고. 이런 현상이 기억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적된 스트레스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쌓여서 이게 기억이 된다고. 기억이 되면은 그게 조직화 된다고. 그러면 대뇌 피질에 그게 심어지고 기억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는 뭔가?
스트레스를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뭐, 정신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없고, 외부의 피의식도 없고, 내부 갈등도 없고, 그게 한 100년, 200년 지나가면 태평성대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 활동도 많이 하고, 의식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를 잘 느낀다. 그래서 스트레스 체질이다. 스트레스 체질인데, 스트레스 체질이다 그러면 체질은 몸에 있는 체질인데, 내 생각에는 스트레스 뇌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좀 다르죠. 그 몸에 이제 이 뇌 바깥에 있는 조직에 그게 심어져 가지고 생긴 그런 게 굳어진 게 아니고, 뇌 속에서 이 기억 상태로 시납스라고 그래요. 이거 여기 보고 기억 상태로 스트레스를 잘 일으키게 하는 신경 시납스가 많이 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성격과 의식 구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잘 일으킨다 이거죠. 예민하다 이 말이죠. 또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턱이 굉장히 낮다. 역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체질, 다시 말하면 뇌질, 이게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예민한 이제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강의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기억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 9강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 구조로 인하는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거쳐서 자아자부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스트레스에 여기는 이제 총론이고, 총론에서 스트레스 의식 구조론, 여기는 강론이죠. 강론에서 64강에 지금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 구조론이 또 나온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강론으로 가서 다시 또 이게 강의를 또 하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하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쉽게 일으키는 그런 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의 역치가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고 또 정신활동을 지혜시킨다. 자부심을 성장시키는데 방해가 된다. 이제 그렇게 개념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 구조라는 것은 또 뭐냐? 누적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의식 구조, 뇌에 있는 의식 구조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형이 생긴 것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하여튼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대대로 이제 사회의 이제 문화 의식이 자꾸 변함에 따라서. 그래서 의식 구조는 뭐나? 그 모든 의식 현상인 사고, 생각하는 것, 신념, 믿음, 감성, 표출, 행동, 습성, 버릇, 그런 것들이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일관적이고 평가적인, 평균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학습되고 기억된 성향의 내용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본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뇌생리학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뇌과학에서도 그런 이제 논리를 펴는 이제 그런 실험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스트레스 의식 구조는 꼭 나쁜 거, 즉 지난 강의에서 한국병, 그러니까 스트레스 의식 구조에서 단점, 나쁜 것을 모아보니까 한국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이게 상당히 논리를 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게.
그래서 단점 한국병은 뭐냐? 6가지다. 먼저 한국병은 몇 가지나? 6가지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파생된 장점이 또 있더라 이게 말이에요. 뒤집어 보니까. 그러니까 장점은 또 몇 개나? 6개더라. 그러니까 한 원형 줄기에서 의식구조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한 개념으로 알기 쉽게 개통적으로 분류를 해보고 이해하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단점인 경우는 이제 피해의식, 뭐 역사적 한 감정 조절이 아닌 거 조급적 인도주의 가치관 자아 자부심이 땅에 떨어져 있고 주체의식이 약하고 과학적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내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과학적인 능력이. 그런 여러 가지 6가지가 이제 이렇게 논했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의 좋은 의식구조가 뭐냐, 장점이 뭐냐. 그리고 자꾸 고민을 해봤더니 또 6개가 나오더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끈기와 강한 삶의 의지력이 우리나라는 있다. 그렇게 이제 이게 수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이게 자꾸 이제 그 논리를 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귀납적인 방법도 있고 연역적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를 밝히게 되는 근거가 뭐나. 그래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을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동양 특히 동북아 국가에서는 서양에 비교해서 행동 결정에 필요한 자아의식이 너무나 약하다. 그러니까 열등의식도 있고 자신감이 없는 비판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그런 이제 원래의 사고 방식이나 의식구조의 틀이 그것 때문에 중국이 망하고 또 서양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많이 자아 자부심이 강해지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또 존엄성과 그리고 책임의식이 강한 그렇게 정신문화가 갈라졌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대포와 총을 많이 잘 생산하고 잘 만들어내고 산업혁명을 잘 일으키고 그런 차이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이 불안 반응성인 기질이 있다. 그 말씀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서도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가 있어요. 자율신경에 대한 테스트도 있고, 그리고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이제 심리학적인 그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가 되고 그래서 어쩌면은 불안한 원인도 확실히 모르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예민하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 참 너무나 예민한 것 같다고 그래요. 너무나 비판적이다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불안해서 어떤 경우는 일을 자꾸 거르치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안 반응성은 사고를 잘 낸다든가, 침착하게 일을 잘 진행시키지 못한다든가, 불안해서 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성격의 유약함,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약한 자아 자부심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자아의식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A형하고 B형하고.
A형, B형이 하면 혈액형이 뭐 A형, B형이 아니라 A형은 굉장히 빠릿빠릿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그러니까 조용히 쉬는 일이 없이 항상 시간에 쫓겨서 다니는 사람. 항상 조용히 쉬면은 불안해진 사람 오히려. 그 조용히 쉬는 일이 없고 항상 바쁘게 일을 하고 경쟁적이고 그래서 이제 근육 긴장이 항상 있어서 자기 주장이 많고 성공에 지나친 신경을 써가지고 경쟁의식이 많고 우열을 잘 가리고 눈치를 잘 보고 이기심과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항상 일을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많고 시간이 아깝다고 그리고 잘 참지 못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 빨리빨리 움직이고 걷고 먹는 사람 차분히 먹지를 못하니까 항상 비만이 있을 수도 있고 빨리빨리 먹으니까 말이죠. 천천히 먹는 사람은 비만이 좀 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A형 타입. 그 반대되는 것이 이제 B 타입에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순발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정리를 잘하고 똑똑하게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그런 순발력이 강하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발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너무나 빨리빨리 하면은 일을 잘하고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합격 생산품을 많이 만드는다든가 실수를 많이 하다든가 안전사고를 많이 일으키든다든가 또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뭐 빠꾸 당해가지고 다시 일을 또 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한 맥힌 한이 있다든가 분노의식이 있으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모성애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런 건데 어렸을 때 특히 뇌에 예민한 어렸을 때 자아 자부심이 생기지 않고 항상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나 가족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면은 먼저도 이제 소개를 했지만은 어렸을 때에 자아 자부심이 충족이 안 되면은 나중에 신경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모성애가 이제 부족했을 때,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고아원에서 이제 뭐 생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정의 환경이 나빠서 이제 그런 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자아 결핍 증후군, 자아 정체성의 결핍 증후군이랄지 이런 것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이런 게 성인 때도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정신학적으로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 구조가 잘 생길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칠판에 적어놓은 것 같이 사회 반응 스타일이 4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이 4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어떤 백화점에서 어떤 여자가 판매원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판매원이 이제 고객을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고객의 기호, 고객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리더하면서 유도를 해가지고 그 상품을 사게 만듭니다. 그게 뭐 옛날부터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똑똑한 판매원이 이제 이 잠재적인 손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팔아야 되잖아요.
팔 때 어떤 이제 작용을 해야 되냐면은 상대방 손님이 자기 주장형인지 또는 사교 표현형인지 과학자형인지 호인형인지 호인 마음이 좋단 말이야. 그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머리가 아주 잘 발달되고 훈련이 잘 되면 그걸 빨리 캐치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대방 고객의 잠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형이라고 하면은 자기 주장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 자꾸 부딪히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 주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사고방식은 같은 사고방식을 서로 이해하고 좋아하고 친화력이 있다고. 그리고 사교 표현 같으면 사교적으로 그러면 자기도 사교적으로 또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또 이게 과학자 손님이 과학자인 것 같으면은 자기도 그 물품의 경고성이랄지 효용성이랄지 과학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판매 전략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면은 이 네 가지의 사회 반응 스타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적은 형태가 뭐냐? 뭐 가만히 보면 말이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호인형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은 챙길 것은 챙기지만은 마음이 부드럽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인형이 스트레스가 제일 적고, 에? 과학적으로는 딱딱하고 뭐 그렇잖아요. 융통성이 없고 자기 주장도 마찬가지고 사교평은 자기 주장이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너무나 강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면은 주장이 많고 이쪽으로 가면은 반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 반응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가 높단 말이죠. 과학자는 딱딱하고 이 사람은 호인형이니까 호인형으로 대접을 하면은 상품을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야. 이제 그런 일례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로는 이런 형태의 우리나라는 자기 주장이랄지 왜골수록 자기 반응이 너무 예민한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에 빠지기 쉽다. 그렇게 지금까지 스트레스 의식구조로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의 변수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기 칠판에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의식구조라고 이제 개념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기본이 원형이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니라 이것을 단점은 한국병 나쁜 거고 6가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점도 많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6가지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나로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설명도 잘 되고 또 설명을 받은 사람들도 그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신의 그 움직임이랄지 그런 것은 상당히 예민하고 복잡하고 다르고 말이죠. 그런 중에서도 이런 이제 개념을 이야기를 하게 된 그런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 그래서 초기에 총론에서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이라는 말을 총론으로 했고, 이번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끄집어내서 스트레스 편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개념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스트레스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자부심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자기 나름대로 압박을 가하고 자꾸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거든. 자기 자신을 이런 스타일인데 이걸 고치자니 이거 뭐 한이 없는 거고 공부해도 잘 효과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게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을 개념을 알게 되면은 이해도 쉽고 그러니까 차차 성인이 되고 성숙이 되고 그러면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의식구조 수준이 높다. 돈만 많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돈 많다고 부자다고 하는데 정신도 부자네. 그러면 얼마나 뭐 우리 자신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황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강의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강의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는 아시다시피 적당한 스트레스는 자기를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또 자극을 주고 무례하고 무기력하지 않게 자극을 인생에 쏠쏠한 맛을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또 좋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한편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몸에 해가 되는 또 저번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특히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에는 노이로제 신경증이 생길 수 있고 심신증, 신체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일상생활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부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세 강의 내지 5강의 정도는 스트레스로 해서 더 가볍게 접근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그냥 열린 강론이 되겠죠. 근데 모든 개념에 내 짱으로 삽시다 개념은 다 정리가 됐고 강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응용,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은 이런 강의 60강의 70까지 강의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개념화 시킨 거고, 그것에 이제 실제 응용,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응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로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하기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는 이어가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개념을 세우고 기준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속적으로 연구를 20-30년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험도 있고 공부도 하고 해서 국내외 사정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래서 유익하게 강의가 전개되는데,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응용편, 실천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짱으로 삽시다의 속편이 됐든지 활용면이 됐든지 응용면이 됐든지 실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